자, 이번 시간부터는 또 행정학 모의고사입니다. 행정학 모의고사. 제가 문제를 구성할 때 쇼터디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좀 오답률 높은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문제를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주 동안은 50문제, 최소 50문제입니다. 과목별로 2과목씩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후에는 오전에 문제풀이, 혹은 뭐 저녁에 문제풀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만 그 이후에는 오답 문제 반복하셔야 되죠. 오답 문제라는 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푸셔야 되고, 테마 정리해 주셔야 되고, 주말에 복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전범위를 실전 문제 반복하셔야 되고, 오답은 뭐다? 보석이다. 틀린 문제를 빨리 찾아서 이거를 약점, 나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셔라. 그리고 시간이 가까울수록 시간 걸립니다. 자, 세 과목에 75분 보죠. 25문제씩 세 과목을 보기 때문에 75분 안에 75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분에 한 문제예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죠?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차별로요. 어떻게 커리큘럼을 가져가야 되냐 정리해봤습니다. 친절하죠? 네, 굉장히 한번 해봤어요. 4월 15일, 오늘이 4월 15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역시 기본, 그 다음에 오답을 수집하자 이겁니다. 보석을 수집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 2과목씩 25문제, 50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쇼터디로. 어떤 분 있어요. 기출문제를 답이 다 보고 그냥 이걸 외워요. 그 순간에는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거는 뇌의 속임수, 뇌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걸 수도 있다. 네,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정말로 답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풀어보면 안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25문제씩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십니다. 그래야 내가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야 보석이 보입니다. 그냥 문제를 정답 다 체크되어 있는 걸 또 본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암기 효과는 있겠지만 좀 더 나의 취약점을 분석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행정학, 민법, 종칙. 오늘은 화요일이죠. 행정법, 민법, 종칙 이런 식으로 해요. 행정학, 행정법. 예, 이게 월화수 커리큘럼이에요. 목금토는 월화수랑 똑같이 가면 됩니다. 행정학, 민총, 행정법, 민총 이런 식으로 해요. 일요일에 주말에는 오답 정리한 거. 오답 정리라는 건 쇼터디에 오답 문제가 쌓여 있겠죠. 쌓여 있으면 오답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춰라. 이게 주말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개념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오후에는 오답 노트 작성해 주시고 틀린 문제 바탕으로. 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틀린 문제에 대해선 오답 노트를 작성해 주고 역시 반복풀이 해 주셔야 된다. 그죠? 틀린 문제 쟁점 정리해 주시고 그와 유사한 문제 쇼터디로 검색을 하세요. 자꾸 내가 행정학에서 자꾸 어떤 틀린 쟁점을 검색하시면 그와 유사한 문제, 두세 문제 정도는 추가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주차에 접어들면요. 이제 중요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화하셔야 됩니다. 역시 패턴은 똑같다. 근데 늘어나는 거는 이제 75문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플러스 25문제가 늘어난다. 예, 그래서 오후에 오답 문제, 오답 반복, 테마 정리다. 다만 75분 동안에 세 과목을 푸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2주차부터는 좀 빡세지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에는 행정학, 민총, 행정법 세 과목을 다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25, 25, 25 이렇게 75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일별로 중점 주제를 좀 테마만 좀 정리하라. 다 보지 마시고 세 과목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틀리는 쟁점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틀리는 쟁점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달라. 노트, 요약 노트, 개념 노트를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한 비교, 민총에 있어서 핵심 판례, 그죠? 그래서 빈출 테마별 10문제 세트를 좀 풀어달라. 그죠? 플러스 10문제죠. 틀린 문제에 대한 유사 문제를 쇼터디 검색을 통해서 좀 풀어달라 이거죠. 3주차에 접어들면 이 실전 모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75분 세 과목입니다. 오답 정리하시고요. 오전에 그렇게 문제 푸시고 그 타이머 기반 2회동 문제를 풀어라. 2주차까지 여러분
좀 요 50문제가 좀 버거워. 그러면은 한 주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요 3주차에 접어들면 75문제. 무조건 75문제 플러스 알파예요. 마지막 주에는 100문제입니다. 여기다가 75문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주차에 접어들면 자, 오전 똑같고요. 오답 정리하고 오후에는 이회동 문제풀이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틀린 이유, 오답 노트는요. 내가 틀린 이유예요. 네. 그다음에 쟁점을 요약하시고 암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기하시는 겁니다. 복기. 그거를 과목별로 체크리스트로 완성을 좀 해달라 이거죠. 과목별로 완성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자 시험장용 자기만의 핵심 요약집이 되는 거고요. 4주차에 접어들면 이 약점을 공략을 해주시는데 집중적으로 하셔라. 틀린 문제.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4주차에 접어들면. 그리고 실전 연습을 극대화해달라. 100문제입니다. 그렇죠? 오후에는 약점 과목 3순환을 반복해라 이거죠. 과목별 요약을 암기가 될 것이고 파이널 기간에는 역시 최종 점검, 뭘 점검하죠? 네, 전범위 회독, 오답 문제 재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암기 노트를 바탕으로 확인을 한다. 이겁니다. 쟁점별로 요약된 자료만 확인한다. 요걸 반복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합니다. 장담컨대 합격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제 행정학 이제 볼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중앙지방정부관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걸 골라라. 자, 중앙지방정부관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기초지방정부 우선이다. 그러면 중앙정부는요?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을 국한해야 된다. 이 원칙은 상위정부는 보완적 역할만 해라. 기초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해라.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죠. 기초지방정부가 우선되고 상위정부는 보완적 역할에 국한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우선 수행하라 이거죠. 자율적으로요. 그래서 사무가 경합을 하면 서로 경합을 하면 시군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를 하라. 그 이유는 정치적 배경이 있죠. 분권화된 행정체계 구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핵심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지방 사무를 단편적으로 이양하는 게 아니라 기능 단위별로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양 방식에 관한 원칙이지 지방 정부 우선 배분의 원칙은 아니죠. 보충성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사무 배분의 방식은 맞아요. 근데 이양 방식에 관한 원칙입니다. 가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중복 장치라든가 또 뭐?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라 이거죠. 가외성. 그죠? 그 행정인의 원칙이다. 3번은요. 효율성 원칙.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단위의 사무를 배분해야 된다 이거죠. 충분 재정은 지방정부가 자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은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 보충성 원칙. 기초가 먼저, 중앙은 도우미 역할이다. 자, 전자정부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상식적인 문제였거든요. 1번 보세요.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 패러다임은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술에서 모바일 기술,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에서 인터넷 발전. 자, 반대죠. 인터넷이 먼저 발전을 했죠.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기억나시죠? 나우누리 시대.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이효리가 핸드폰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처음에 나우누리에서 전자선 꽂고 인터넷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효리가 핸드폰, 폴더폰 들고 나와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진화했다. 그렇습니다. 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다. 2번,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24시간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죠? 전자민원 서비스는 전자정부 24시간 민원 처리, 한 번의 접속, 여러 기관의 민원을 통합 처리.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영어로 페이퍼리스 행정이 가능해졌다. 맞습니다. 4번 행정정보가 풍부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맞죠? 전자정부는 자, 열린 정부. 소통이 어떤 방향이에요?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죠. 전자정부는 정보 공개를 촉진하며 인터넷 키오스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죠? 이건 뭐 너무 깔끔하게 정답이 나왔고요. 지방 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지방교부세. 자, 1번 지문 지방교부세는 과세 용도에 따라 지방세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근데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 지방세에 대한 설명이죠. 자, 지방세 어떻게 나눈다? 자, 용도가 자유로운 보통세가 있고요. 보통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어떤 목적세가 나눈다. 그죠? 지방세. 지방교부세는요? 지방교부세는요? 성격이 의존재원이다. 지방세는요? 의존재원이 아니죠. 자주재원이라고 하죠. 그럼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인데 뭔 말이에요? 국세의 일부로 지원된다. 지원되는 거죠. 뭐 법인세라든가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게 바로 지방교부세다. 그래서 의존재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럼 1번 틀렸고요. 2번 세외 수입. 자, 세외 수입은요? 마찬가지죠. 세외 수입은 의존재원입니까? 의존재원이 아니다. 이거는 자주재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자체 스스로 확보하는 수입이다. 그 수입원은 뭡니까? 사용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확보하는 수입. 뭐 수수료. 그죠? 재산, 뭐 임대가 있으면 임대 수입이 있겠죠? 징수금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수입 원천일 겁니다. 딱지요, 딱지. 불법 주차, 과태료 이런 것들. 징수금이고요. 징수금. 그래서 세외 수입은 자주재원입니다. 지자체 스스로 확보하는 수입이다. 그럼 의존재원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의존재원은 국고 보조금이 있다. 대표적인 의존재원입니다. 역시 어디에 의존하죠?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중앙정부의 창고, 곳간에 의존하는 게 바로 국고보조금이다. 자, 그래서 3번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의존재원입니다. 자, 특정 재원과 달리 일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특정 재원과 달리.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재원은 자, 목적세를 말하죠. 특정 재원. 일반 재원은 이제 보통세를 말한다. 자, 그래서 지정된 용도가 없다. 그죠? 지방세 중에 이제 보통세가 일반 재원이다. 지정된 용도 없어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원에는 자,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있고, 그죠? 또 일반 재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세외 수입도 있다. 특정 재원은요, 용도가 특정되었다. 그러면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요. 또 국고 보조금이 있다. 이것도 국고 보조금도 특정 재원입니다. 특정 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5번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 수입 맞죠? 네, 지방세 수입 대표적인 예다. 아니죠. 이거 뭔 말이에요? 지방세 수입은 여러분 취득세죠? 자, 미쳤습니다.
5번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은 세외 수입을 말하는 거죠. 세외 수입이다. 자, 그러면 지방세 수입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고요? 취득세, 그죠? 등록면허세. 지방세 수입에는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자주재원, 의존재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정리를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지방세와 세액 수입이 있다. 의존재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여러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라. 자, 경력직 공무원에는요, 경력직에는 뭘 어떻게 나누죠? 특정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다. 그게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한 경력직, 특수 경력직으로 구분되죠. 특수 경력직에는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죠. 비서관, 비서,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요. 자, 어쨌든 경력직 공무원은 특정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직은 보세요. 특수하여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의 개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이 바로 경력직, 그 중에서도 특정직이라고 본다. 자, 외교관 있죠, 대표적으로. 경찰관, 그죠? 또 소방관 등을 예를 드시면 됩니다. 특수한 업무를 띠는 거죠. 그래서 기역, 경력직 공무원 맞죠? 자, 비서관, 비서, 보좌 업무 수행은 어디? 특수경력직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자,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 비서관, 비서는 공무원 별정직이다. 특수경력직이다. 특수경력직.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9급에서 5급 일반 행정 공무원, 세무, 전산 등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경력직은 경력직인데, 자, 일반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요.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 바로 뭡니까? 선거 정무직이죠. 정무직은요? 특수경력직이에요. 특수경력직. 자, 정무직에는 누가 있죠? 선거로 취임한다? 대통령. 또 누구? 국회의원. 선거로 취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로 선출된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리을 틀렸고요. 미음,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등 정치적 판단, 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표적으로 뭐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치적 판단 작살나죠. 장난 아니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공무원이다.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또 누가 있죠? 국회의 동의 얻어서 임명되는 거? 장관 등이다. 누굽니까? 얘네들은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 경력직의, 그죠?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미음 아니죠. 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이 되고요. 그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동안 근무한, 그죠?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이게 바로 경력직 공무원이다. 자, 평생 동안 공무원 하라 이겁니다. 철밥통으로. 그래서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우리 정리했죠? 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고요. 경력직에는 일반직과 특정직입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반면에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은 특수경력직 중에 정무직입니다. 정무직 사무총장. 네. 자, 그래서 요거 헷갈렸어요. 요게 시험에 조금 잘못 출제되어서 복수 정답 처리가 됐다 이거죠.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연구하는 연구관은요 특정직 공무원이다. 판검사 마찬가지. 판검사 마찬가지. 헌법 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재판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별정직 공무원이다. 보좌 업무 담당한다. 그래서 요게 잘못된 문제였죠? 기출인데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국회의원 정무직. 그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이 있었고 별정직으로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정무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뭐라 그랬죠? 경력직이죠. 네. 경력직 중에 어디라 그랬죠? 특정직 공무원이다. 자, 경력직이에요. 비서실장, 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 자, 별정직이다. 그렇죠? 네. 1번, 3번 맞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표적으로 정무직이다. 맞죠? 정무직. 근데 사무차장은요. 네, 사무총장을 잘못 낸 거겠죠? 사무차장은 자, 일반 경력직 공무원 중에 어디? 네, 사무차장은 일반직이죠? 경력직 공무원의 일반직이다. 경력직입니다. 일반직. 정답은 2번, 5번이 됐다. 복수 정답이 처리된 문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출제위원도 실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공무원 씨입니다. A는 주 5일 대중교토로 출퇴근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하고 싶은데 그가 맡은 업무는 전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집에서 일할 수는 없고 반드시 주 5일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빡치겠네요. 야, 코로나인데 재택근무인데 보안 유지해야 되니까 나가긴 나가야 돼. 그리고 5일 동안 출근해야 돼. 그죠? 그럼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은 또 최소화해야 돼. A가 택할 수 있는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 탄력근무 방식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형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안 때문에 주 5일 출근해야 되고, 자, 코로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접촉을 좀 줄이고 싶어 해. 그러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원격 근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집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재량 근무. 재량 근무는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다. 이건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그죠? 재량 근무제. 자, 이 재량 근무제라는 건요, 뭐가 없어요? 출퇴근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적인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어떤 기획 업무에 적합하죠. 그래서 원격 근무 안 되고요. 재량 근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 시간 선택제는요, 이거 적합합니까?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 이건 이제 통상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겁니다. 이거도 비정형적인 업무에 적합하다. 근무 시간이 더 짧아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고요. 원격 근무 안 되고요. 재량 근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차 출퇴근은요? 자, 8시간 근무는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정형적 업무예요. 그 8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8시간. 근데 자, 시차 출퇴근이라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 유지하고 8시간 근무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합하다 이거죠. 시차 출퇴근제 적합하다. 네, 근무시간 선택제요. 근무시간 선택제. 이건 이제 주 5일. 그죠? 1일. 4시간에서 12시간 범위에서 총 몇 시간? 40시간. 그죠?
맞춤형 근무입니다. 맞춤형 근무. 근데 40시간만 일하면 돼요. 주 5일 동안. 근데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예, 최소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면 돼요. 어느 날 4시간 했으면 그 다음날 12시간 일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 5일 40시간만 일해주면 된다. 맞춤형 근무제. 그래서 보안 업무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하죠? 역시 근무 시간 선택제도 괜찮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다. 각각의 탄력 근무 방식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 사례형에 적용할 수 있다. 자, 5번 지문 이렇게 나왔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공무원 C는 정보화 시스템의 기획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자, 그의 업무는 결과 중심의 평가되며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무슨 말이에요? 재택근무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 중심이에요.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 방법의 자율성이 크다. 그럼 뭐다? 재량 근무제다.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는 적합하죠. 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다만 민원 응대나 고정적인 회의 참석 의무는 거의 없다. 가장 C에게 적합한 근무 제도로 묶인 걸 모아라. 그럼 뭐다? 재택근무 가능하다. 그럼 재량 근무제 가능하죠? 네. 정답이 기억 디귿 되는 겁니다. 다음엔요. 자, 공무원 T는 법령 해석, 정책 기획과 같이 비교적 정형적이지 않은 사무 업무. 네. 그럼 뭐예요? 정해진 출근 시간 없이 유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 40시간의 총 근무 시간은 준수해야 된다. 자, 전형적인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전형적이지 않은 사무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출근 시간이 없이 유동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 자, 시간을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40시간의 총 근무 시간은 준수. 그죠? 40시간 미만으로 할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뭡니까? 선택적 근무 시간이죠. 네, 시간 선택적 전원 근무 아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쟁점이죠. 공무원 E는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다.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기존 주 40시간의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다. 1일 4시간, 주 20시간 내외로 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한다. 이 제도는 복무와 보수는 줄어들지만 일정 기간 후 다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뭡니까? 역시 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고 40시간 근무 어려운 상황. 이때는 시간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선택적 근무 시간제입니다. 선택적 근무 시간제는 정해진 총 근무 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형적이지 않은 사무 업무. 정해진 출근 시간 없이 유동적으로 일하고 싶다. 총 40시간.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뭐가 됩니까? 다음 사례. 공무원 E는 최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 그죠? 여성분들 대부분. 그죠? 네. 근데 어린 자녀 양육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 어려워요. 예, 이거 이해해줘야 돼. 방법이 없어. 예, 아들을 또 하나만 낳나? 또 둘을 낳아.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1을 4시간, 주 20시간 내에 시간 단축. 예. 그리고 요거는 아까 봤던 자, 요 쟁점은 요 차이가 뭐냐면 선택적 근무 시간제는 예, 선택적 근무 시간제는 총 근무 시간은 준수해야 됩니다. 주 40시간. 근데 요 40시간 업무를 다 못 채워. 그래서 주 20시간 내외로 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 복무와 보수는 줄어들겠죠? 일정 기간 후 다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그 탄력 근무제가 바로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입니다.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예요. 그래서 통상 근무 시간보다는 짧게, 그죠? 뭐 1일 4시간, 주 20시간 미만이에요. 20시간 내외. 그래서 비정형적인 업무에 적합하고
비정해진 업무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예. 선택적 근무 시간제와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근데 표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죠? 이제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 그래서 장소 중심으로 자 출근이 필요한 거 뭐예요? 출근 필수. 자 출근 필수. 시차 출퇴근제죠. 출근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 선택제. 자 출근 필수예요. 그다음에 선택적 근무 시간제. 이거 출근 필수죠? 네. 근데 시간 자율성 기준으로 좀 보다 강한 자율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선택적 근무 시간입니다. 네. 이거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해요. 선택적 근무 시간제. 그다음에 재량 근무제. 시간과 방식 모두 자율이다입니다. 다만 이제 일정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시차 출퇴근제 조정을 가능하다는 거고 일정 제약이에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 선택제 등이 있다.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차 출퇴근제. 그다음에 선택제, 그죠? 전 직원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사유자에게 가능한 경우는 이제 시간 선택제로 보시면 됩니다. 육아 같은 경우, 육아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사례가 이제 나올 수 있으면 요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 일일 4시간 등 단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육아로 인해서. 복무나 보수 비례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일정 기간 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도 가능하다.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이 예를 들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사안에서 나왔던 건 이제 교통 혼잡 회피를 위해서 시차 출퇴근제,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이제 근무 장소에 대한 자율성 있는 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죠. 집에서 근무 가능합니다. 원격근무제 지정된 외부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업무 장소가 자유로운 직무겠죠. 재택근무는 아예 보안에 제한이 없는 직무일 겁니다. 주로 이제 집에서 원격근무 가능하고 보고서 작성, 뭐 상담, 비대면 업무 등을 예를 들 수 있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익과 실제 해설, 과정설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